네, 저희 그 목협의에서 이번에 기후 관련한 강의를 좀그 설교 시간에 듣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어떤 단체에 요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녹색당 활동을 해서 그쪽 전문가들을 좀 초청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느헤미야에서 그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와 이제 MOU가 돼 있고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느헤미야에 소속돼 있으니까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쪽에 요청을 해서 이제 문영욱 대표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기후위기 기독연대는 이제 대표님이 나와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2년에 출범을 했고요. 이제 기후 위기가 단지 그냥 사회적 현상, 사회 참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신학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요거 아마 나눠드렸을 텐데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요거 같이 들고 사진 한 장 찍을 거든요.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찬양인도 해주신 두 분 말고는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따가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후원이나 이런 광고는 이제 강의 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 대표님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문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또 저 사실 더함 공동체 교회 예전부터 계속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도 하고 네, 열심히 또 보고 있었는데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단체는 한 작년 이제 1월에 좀 출범을 하면서 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에도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도 환경운동 하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또 참여하고 같이 공동대표이신 김영준 대표님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접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새로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그래서 공동대표로 있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양한 또 연대도 만들고 또 다양한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만원 교통패스 연대 활동가라고 또 되어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새로운 의제를 좀 발굴해서 이제 이게 전 영역 사회 전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고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의 많은 것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교통 의제에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연결해서 좀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제 그 한국의 그 커다란 좀 연대체가 있어요. 한 400여 개 단체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의제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후정의 행진 저 9월마다 이제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게 이제 열려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0여 개 단체들이 또 조직단체로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집행위원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지역에서도 저는 서울 은평 지역에 사는데 은평에서도 이제 이런 시민단체들을 좀 꾸려가지고 같이 이제 지역 안에서 그럼 고민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이제 지역에서부터 전국을 좀 포괄하는 좀 고민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 속에 이 큰 사진에 보이시나요? 저랑 저희 딸인데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저 때 3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때 좀 제주도 여행 가면서 이 딸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내가 딸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정말 지금처럼 활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우산을 제가 씌워주고 있는데요. 비 오는데 씌워주고 있는데 아내가 엄청 감동적인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내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제 말씀 하나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말씀 하나 뽑아봤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이 말씀을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기후 변화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이거를 창조 세계를 돌봐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구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개발과 착취와 모든 이제 산업혁명 속에서의 이 탄소 배출, 과도한 배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서구 주류 기독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 사회를 옹호한 그런 좀 슬픈 아픔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 기후 운동을 하면서 사실 이제 초반에 많이 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9월 행진에서도 마이크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죄를 한 기억도 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랑 이제 서구의 이제 어떤 그 사회의 이 자본주의에 결탁한 세력들이랑 정말 다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서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좀 저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한 구석에 안고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서는 정말 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것들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 기후 운동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구절을 사실은 좀 굉장히 오해가 됐던 구절이 뭐였냐면은 정복하라라는 이제 구절이에요. 말씀 그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정복하라는 게 땅을 막 착취하고 우리가 동물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둬도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는 권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구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되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꿔가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30분에 마치라고 하셨는데 뭐 양을 좀 줄일까 하다가 좀 빨리 좀 축약해서 좀 전달해보자 해서 슬라이드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콜로라도 덴버라는 주에서 이제 하루 차이로 거의 이제 30도 이상의 차이가 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날씨를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베리아예요. 여기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좀 다 벗고 뛰어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얘네 아버지도 몰랐고 할아버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조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청 즐겁게 놀고 있죠.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작년 3년 전에 이제 2020년에 6개월 동안 호주에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 이건 다들 뉴스로 보셔서 알 거예요. 이 당시에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유럽에도 계속 산불들이 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이클론들이 와서 거의 겨울왕국처럼 만들어 버린 이런 사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북극의 그 그린란드에 네, 빙하가 녹아가지고 개들이 지금 얼음 위를 달려야 되는데 물 위를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의 이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개들이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극의 해빙이 40년 동안 5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린란드 요즘에 이제 여행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라든지 뭐 히말라야, 네팔이라든지 이런 여행하는 영상들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그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곳들이 이제 뭔가 땅이 묻이 드러나고 히말라야 해빙도 정말 꼭대기만 이렇게
얼어 있고 눈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었는데 미래에는 진짜 이제 이 세기 말에는 1m 이상 우리가 이제 해수면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50년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해수면의 상승 지형도를 그린피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인천과 서울 마곡 그리고 부산 이런 데가 다 물에 잠기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2018년에 처음으로 40도가 좀 넘어서는 이런 폭염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7개의 태풍들이 한꺼번에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20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달 동안 장마가 끊이지 않고 와가지고 이 사실은 이제 농업과 좀 연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좀 피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한파가 10월에 왔는데, 네, 원래는 이제 11월 빨라도 11월 아니면 이제 뭐 보통 12월쯤에 와야 되는 한파가 10월에 앞당겨져서 온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좀 이렇게 앞당겨서 왔습니다. 4월에 30도가 넘었고요. 그 30도가 9월까지 지속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씨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산불인데 요 산불 같은 경우는 왜 기후 위기랑 연결됐냐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여름 겨울 내내 요 때가 지금 2월인가 3월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제 겨울 내내 비나 눈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엄청 가물어 있고 마른 상태에서 불길이 한번 퍼지니까 끄기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걸 사람의 힘으로 끈 게 아니라 이제 그 비가 또 와서 꺼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관측 이래로 2번째 규모의 산불이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제 LNG 발전소랑 원전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그 발전소를 지키려고 그 불을 다 꺼야 된다는 사명보다는 이 발전소가 터지면 큰일 난다라는 게 더 심각한 좀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되게 작은 나라인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하루가 되게 달랐어요. 중부지방에는 엄청난 폭우가 또 왔었고 남부지방에는 그 폭염이 왔었고. 근데 이제 요게 이 바로 뒤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시기에 중부지방에는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강남에서 이제 맨홀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날 있었던 거고 그 남부지방에는 광주 전남 지역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서 작년 내내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으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 6월에는 비가 계속 안 오면은 이제 제한급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전남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올해 좀 비가 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후가 한번 변하면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알던 날씨에서 다시 돌아가는 약간 올해만 좀 반짝 이상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이런 기후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남 지역도 사실 사람이나 마을이 계속 생겨난 건 아주 오랜 시간 거기에 안정적인 날씨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기억하시는 그 참사죠. 올해도 사실은 또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참사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지만 요번에 굉장히 큰 또 구멍이 있었고 인재가 또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강수량이 역대 강수량을 다 뛰어넘는 그런 비가 한 번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프가 높은 거는 한 5개 빼고는 다 역대 강수량 중에 강수량을 훨씬 뛰어넘는 강수량 이제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가장 최고로 비가 많이 왔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날씨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한테 정말 더 가까이 계속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9%로 이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세계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한번 위기를 겪으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져서 뭐 인도라든지 뭐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이 수출이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떡하냐라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물 스트레스인데요. 전남처럼 비가 안 오거나 물이 부족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그걸 대처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또 이제 전남과 비슷하게 그 3년째 가뭄이 계속 와서 우리는 이제 데이제로 제한급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데이제로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 여기도 그 발표만 하고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산업이나 시민들이 다 이제 물을 좀 아껴 쓰는 추세가 돼서 그게 잘 맞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50년에는 50억 명이 물 부족에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WMO에서 좀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히말라야 그 빙하 이제 만년설인데요. 요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 해빙을 통해서 이제 강이나 물줄기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곳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이제 인접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물 강줄기를 놓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싸움을 겪어왔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각각 이제 140개 헥탄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문제냐 했을 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홍수가 난 거 혹시 뉴스로 보셨나요? 이제 홍수가 한 번 나서 3분의 1이 잠겼는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제 비가 내리면은 만년설 위로 이렇게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얼고 일부는 이제 강줄기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얼어붙고 뭐 이런 이제 위에서 잡아주는 그런 이제 날씨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사물이 같이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비들이 다 그냥 국토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사실은 이게 그냥 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재해들은 사실은 이 파키스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를 지속한 산업 국가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COP27이라고 국제사회가 같이 매년 모여서 이제 협약을 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이 손실과 피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과 피해만이 문제는 아니죠. 이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 위기가 0.5도씩 오를 때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 빠질 위험이 10에서 20%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시리아 난민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전 때문에 발발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이제 요 곡창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이 농업에 종사하던 농부들이 다 이제 도시로 올라와요. 도시로 올라오면서 그 도시가 이제 조금 꽉 차게 되고 뭐 실업률도 높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국가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사회인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이 난민들을 다 수용하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유럽이 수용적이고 되게 개방적인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인접해 있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지역의 나라들이 이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거기는 이제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도 전쟁 위험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꽤 있어가지고 거기서 난민이 발생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티핑 포인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구동토층 해동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시베리아의 아이들이 막 뛰노는 호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녹아보지 않았던 땅이 녹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이러스 중 하나가 탄저균이고요. 탄저균은 이제 고대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나와서 순록이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요건 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해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해양이 이제 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호가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호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이제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얘졌다가 완전 까맣게 폐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거대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군락이 있는데 거의 90%가 백화 현상을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호초가 어떤 역할을 하면 해양 생물들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집 역할을 해요. 근데 집이 없어지면은 그들이 이제 더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작은 생물들이 개체수를 잃려면 그 위로 계속 꼬리를 물고 그 더 큰 생명들, 더 큰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되게 이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옳지 뭐 이게 과학적으로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린피스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의 돈을 받고 이제 찬성론자가 돼서 막 책을 쓴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절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 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천년 동안 이제 어떻게 이 지구의 기온이 변했는지를 분석해 놓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것들은 보면은 1760년대부터는 급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산업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요인 때문에 이 탄소가 계속 과다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프 1000년의 그래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1000년의 그래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온도가 올라갔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또 시기가 되면 알아서 기온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한 10,000년 정도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나무의 나이테나 이제 땅 속에 이제 얼음을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거기 이제 층마다 탄소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사실 1도가 넘어서지 않는 평균 기온이 1도가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더 많이 80만 년을 이제 기록을 추적을 해봤는데 80만 년을 추적해봐도 이렇게 많이 기온이 상승한 적은 없었다. 여기 근데 수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ppm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빨간 글씨가 지금 400까지 올라가 있죠. 150부터 400까지인데 지금이 416 ppm 요 정도 되고 원래는 이제 350 ppm을 넘지 않았었다. 요게 이제 공기 중에 탄소의 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온은 점점 더 이상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 티핑 포인트 위험한 지점을 한번 넘어서 버리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요 지점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근데 넘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또 표를 영국의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위험 한계선은 그 파란색 원 안에 파란색 구역, 노란색 구역, 빨간색 구역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색 구역으로 넘어가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2009년 자료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 요걸 보고를 했을 때는 지금 생화학 물질, 이제 인과 질소 요거는 이제 비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비료랑 생물종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요게 생물 종들이 멸종되어 가는 것들은 이제 다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거기서 다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다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후 변화부터 해서 해양 산성화까지 거의 다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고 있는 걸로 조금 분석이 돼서 되게 좀 참담한 네, 심정 중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시계예요. 우리한테 1.5도가 넘기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6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몇 개월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요것들을 사실은 요것만 봐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6년밖에 없다고 되돌이킬 시간이. 근데 이제 좀 안타깝지만 올해 나온 여러 가지 좀 기사나 보고들을 좀 봤을 때는 이 시간들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그럼 어떤 보고서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IPCC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구에서 195개국의 그 과학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같이 모여서 요 특별 보고서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하는 기능이 거의 그겁니다. 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자연 현상 때문이냐, 아니면은 인간 때문이냐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작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명백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원래 1차 보고서 이제 1990년부터 이 보고서를 이제 계속 낼 때는 뭐 확실하지 않다, 뭐 명확하지 않다, 뭐 60%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퍼센트가 없죠. 명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과학자들이 100%인데 100%라는 말을 쓰지 못한대요. 그래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제로 뭐 14,000명 정도의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구할 게 없는 데서 뭘 더 연구하라고 하냐. 이제는 정부와 정책이 바뀌어서 사회를 다시 되돌려야 할 때다라는 이제 촉구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뭐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뭐 이런 아주 중요한 협약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손실 피해 보상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탄소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네, 요거 넷제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탈석탄,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석탄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 2016년에 실제로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25개 지방 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찾아보시면 다 조례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관련된. 그 이제 그거를 촉구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요. 대통령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그린 뉴딜을 또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죠. 탄소중립위원회도 출범을 했어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세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기후 악당 국가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요 기후 변화 대응 지수는 뭐 여기 지금 조금 쌀가 났는데 잠시만요. 뒤에서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 61개국 중에 58위, 9위쯤 될 텐데 하여튼 뒤에서 몇 번째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끝에서 두 번째,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국가 중에 4위, 에너지 전환 지수는 끝에서 이것도 이게 두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지금 잠시만요. 네, 끝에서 두 번째고요.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4위에서 지금 2위로 또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뭔가 대응한다는 퍼포먼스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그게 심화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60위에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요거는 사실 이제 석탄 발전을 이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 요게 그린 뉴딜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에 있냐면 제일 꼴찌에 있어요. 8.9%고요. 아이슬란드가 99%로 1위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화산지대랑 바다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지열과 수력만으로 엄청 빵빵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랑 차이가 좀 나지 않냐 환경 자체가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해가 훨씬 더 안 드는 독일 같은 경우가 45%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건 의지의 문제지 절대 이제 뭐 환경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선진국 에너지 전환 지수가 뒤에서 두 번째인데요. 요건 이제 앞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랑 또 이제 차이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석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입니다. 가끔 이제 오버하시는 강사님들이 세계 1위라고 하시는데 1위는 아직 못했고요. 근데 이제 2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진국 중에 최상위는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석탄 발전 비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1인당 국민 한 명당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탄화력 발전 기반으로 한 산업 사회를 만들어 온 이 나라들이 책임 있는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책임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째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우리나라 이제 대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역대 계속 탄소 배출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량이 계속 점점 늘어나요. 탄소 배출량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실은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그게 정말 비율만으로 우리가 그 비율을 높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50% 전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석탄화력 발전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 수요량이 2배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계속 짓고 있고 해외 석탄 투자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아야 된다. 친환경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판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액션들을 진행한 청년들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녹색 중립 기본 계획이 있는데 2021년에 한 번 나오고 윤 정부 들어서 올해 한 번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건 개정판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저랑 영준님 같이 피켓에 참여했는데요. 전체 양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대로 가되 산업의 책임을 덜어주고 그것들을 해외로 전가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도 지금 국제사회 기준은 45%인데 우리나라는 40%로 설정이 돼 있고 산업 부분 같은 경우 보면 14%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11% 감축으로 훨씬 더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것들을 그 국제 감축이나 CCUS 탄소를 땅에 묻는 이제 이런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이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이미 실패한 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쪽의 부분들을 늘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 청년들은 독일이 이제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서 45%로 감축 계획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제 액션을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재를 걸었는데 헌재를 걸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네가 맞다라고 이 위헌 판결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청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45%가 위헌이 났기 때문에 훨씬 더 높여서 60% 감축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전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청년이 있죠. 여기는 청소년인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한 청소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일은 자기는 이제 국회 앞에서 이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는 사회를 위해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 국회 앞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앉아 있는 것들이 좀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앞에 30년 동안 이 기후 변화를 막아낼 수도 없었고 기후 운동에 되게 힘이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이제 단체들이 이걸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힘을 많이 이제 잃어가던 중에 그레타 툰베리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또 청소년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는 16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올해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106개국의 기후 세대들이 갑자기 또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이것들은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요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요. 독일이랑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법이 좀 비슷해서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따왔는데 일본께 독일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법상에서는 독일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대요. 독일이 이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반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이사님이 또 CLF 기독법률가 회의에 이병주 변호사님이 계신데 요 법에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이제 그 비폭력 집적 행동이라는 좀
그런 하나의 이제 운동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단체들에서 이제 소송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포스코, 우리나라에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인데, 포스코 그룹이 18%를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탄소를 이제 저감해야 된다라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각각 300만 원씩 녹색당에서 이제 녹색당 활동가들이 이렇게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재판장님이 거의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고 읽으실 때 기후 강의를 하셨어요. 기후 강의를 하시고 이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다들 이제 편차를 두고 감형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이제 그런 방식이 옳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도 완전 무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거 아직은 우리나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판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액션들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이제 석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를 판매한다고 포장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두산 신사옥의 로고에 올라가서 이렇게 액션을 한 건데, 저기 스프레이를 초록색으로 뿌렸죠. 저거는 이제 수성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고 나왔대요. 너무 착하죠. 저기 서 계신 두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두산은 이제 형사로 해서 300만 원씩 벌금도 하고, 민사로 해서 그 두산 조형물을 교체했다고 해서 1,840만 원을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올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오히려 되려 이게 정말 교체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그 요구를 해라. 그래서 판사님이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그것들을 이제 두산중공업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승리로 또 남아 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그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갑자기 이제 그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문이나 캐노피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어요. 시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국회나 이런 데 캐노피 올라가거나 당사에 캐노피 올라가도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으로 걸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요 액션은 법에 걸려서 그 300만 원씩 여기도 활동가들이 받았는데, 이것도 올해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에 녹색당과 똑같이 3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씩으로 다 감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무슨 또 스토리가 있냐면, 전국에 그 공항이 15개가 있는데 10개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과하게 많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태계를 또 파괴하면서 이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또 자기네들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속으로 또 국회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게 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의 그 혈세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또 시위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 여러 국제 다양한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2019년에 있었던 비상행동 이제 첫 집회였고, 네, 요거 같은 경우 작년에 있었던 전국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상황들을 사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들에서는 다 개인이 책임지도록 뭔가 텀블러를 쓰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제로 웨이스트 샵들 막 이렇게 진흥시키려고 뭔가 법안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탄소 감축을 하려면은 사회 전역에서 시스템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 몇 시에 끝내? 이제 끝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나와서 개인의 실천을 좀 극복하고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 요구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단체에 또 이제 연결돼서 소식도 계속 받아보고 또 후원도 그들이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텀블러 쓰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우리를 스스로 계속 괴롭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만 괴로운데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 의사결정자들은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죠. 우리 책임 아니고 시민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움직이냐 뭐 이런 일들도 사실은 빈번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관심 갖고 사회적인 책임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서명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요거는 3.5%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인구의 3.5%가 참여하는 운동은 거의 실패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그걸 경험했는데 뭐였냐면 촛불 집회에서 3.5%가 2번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거냐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앞에 제가 많이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갈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사실 넘어갔지만 GDP 그래프와 탄소 배출량 그래프는 거의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이 탄소 배출이 역사적으로 딱 2번 전 세계에서 딱 2번 줄었어요. 언제냐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한 번 줄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 때 한 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 세계가 같이 줄었던 거는 코로나19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만들어내고 또 이걸 계속 교체하고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발생되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뭔가 자원을 채굴하고 또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계속 이뤄내려면은 사실 이거는 복리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복리로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버리고 사용하고 교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이번 세기 말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탈성장이 실제로 가능한 거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GDP는 떨어졌는데 삶의 질이나 어떤 이제 공공 영역의 서비스들은 훨씬 더 올라간 그런 지표를 가지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도노 경제학이라는 굉장히 또 이쪽에서 유명한 책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15분 도시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면서 탄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거리로 자꾸 이제 우리 권역을 만들어내다 보면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통, 도시 정을 만든다든지, 탈토건, 건물에서 어떻게 이제 탄소를 저감할 건지,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막 촉진시키는 광고들 막 사게 하고, 최근에 또 에어부산 그 광고가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 꽉 차 있는 걸 한번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아예 퇴출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금지 정책들이 있는 거죠. 이제 주거, 식량 문제, 새로운 시민사회들은 또 어떻게 조직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새로운 이제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 좀 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1만 원 교통패스 연대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의 9유로 패스라는 것들을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서 착안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교통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독일의 9유로 패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그 계속해서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이 교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실험이 9유로 패스, 9유로를 가지고 그 버스, 지하철, 트램 그리고 그 철도까지 전국에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9유로 패스를 하나 사면은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랬더니 그 탄소 감축 효과가 한 10% 정도가 좀 탄소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용률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고 3개월 동안 석탄 화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80만 톤이 이제 감축됐다라고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49유로 패스라는 이제 상시 정기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거리 외근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 철도를 통해서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가신다면 거기서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탄소 감축을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같은 이런 기업 이런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9유로 패스가 우리나라 돈은 한 7만 원 정도 돈인데 그 49유로 패스는 사실 명목상 49유로고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은 39유로 패스가 있고 학생들은 막 환급해서 받고 거의 공짜로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기후 동행 카드라는 이제 카드를 내면서 6만 5천 원짜리를 냈는데 자기는 7만 원보다 훨씬 싸대요. 근데 이제 전국 철도랑 연결돼 있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이랑 그 독일 지하철 요금 1회권 요금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세차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교통 부분에서의 이제 에너지 전환도 저희가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원 교통 패스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시민사회들 좀 조직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기후정의 행진도 저희가 좀 참여를 매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10여 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는 또 감사하게 한 30여 분이 저희 쪽에 진영에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내년에는 한 100명을 목표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9월마다 이렇게 모이는 이제 어떤 정기 집회로 저희가 이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지금 좀 조직이 내부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것들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이 기후 문제 앞에서 정말 촛불 집회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셔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성수한국대회나 뭐 느헤미야 수련회, 뭐 최근에 이제 느헤미야 신학연구생들이 또 초청이 있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11월에는 로잔 너머 대회에서 로잔 너머 포럼에서 또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한 꼭지를 또 맡아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독교랑 또 시민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기후 운동의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안에서 소개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책임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 시대를 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장 집중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당장 눈앞에는 그냥 날씨나 잠깐의 재난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말 인류와 생태계 전체가 겪게 되는 멸종, 6번째 대멸종이라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막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5년 정도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교회들 한 5개 교회가 지금 기후정의 교회 네트워크로 모여 있는데요. 이 교회 네트워크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9월 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의해 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저희 그 창조절에 또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또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회원분들과 이런 기도회나 모임이나 또 책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모든 활동 시민사회 활동이 다 그렇겠지만 기후위기 활동 영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현상을 알게 되면은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같이 이제 이런 이 회원들과의 장을 통해서 좀 더 손과 발을 넓혀갈 수 있는 손 하나 발 하나를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명언을 좀 많이 쏟아냈는데요. 변해야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사회 질서가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변해야 하는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원칙들이 성서에 많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 성서의 원칙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실제 제도권에서 많이 이제 제한되고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나눠드린 브루셔에도 저희 핵심 가치가 있는데 희년입니다. 저희 이제 희년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사회 제도 중에 가장 강력한 제도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희년에 보면은 7년에 한 번씩 휴경을 하고 휴경을 하면서 또 생태계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 지금의 관행론 같은 경우는 비료를 통해서 땅을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땅이 계속 죽으면 또 다른 곳을 개간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의 재분배 같은 경우 오늘 기후정의 얘기는 사실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할수록 사실 불평등은 계속 심화돼요. 그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같은 상황도 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도록 정부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정부들이. 네, 그런 일들을 저는 이제 이 성서의 공평과 정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너무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엄청 장황한데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건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혹시 뉴스레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저희 회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 통해서 한번 요청드리긴 했는데 사진 피켓 들고 사진 한번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기후학교 하면 항상 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데 네.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평과 기후정의 하면은 한번 파이팅 한번. 제가 공평과 하면 기후정의 한번 해주실래요? 공평과 기후정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공동체 교회도 내년 9월 행동에는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짧았네요.